이 가격 구조를 보면 도저히 해외 미국 현지에서도 맞출 수 없는 가격, 즉 어느 정도 이게 불법성이 가미가 되어야만 이 최저 가격을 맞출 수 있는 형태의 가격 구조다. 이 가격이 불가능한 가격이다. 내수연자도 그런 인정을 하고 있다. 수입한 업체의 수출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고 원가를 이해까지 모르는 게 낫지. 세금을 저는 덜 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또 탈세금이 되는 거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죠. 더 화려하고 선명해진 TV들. 브라운관 화면은 LCD로,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로 진화했습니다. 고화질 HD 시대를 넘어 초고화질 UHD 시대가 열리면서 TV 크기는 점점 커지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고 있습니다. 패널을 이용해서 나온 TV예요. 과거에는 보통 40인치대 혹은 큰맘 먹으면 55인치 이 정도까지 40에서 55인치 사이를 많이 보셨었는데 요즘엔 65인치, 심지어는 75, 86인치 이렇게 100인치 가까운 인치대까지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미국의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 정상 가격보다 최대 80~90% 할인을 해주는 이때 판매 업체들은 최대의 매출을 올립니다. 우리에겐 낯설었던 이런 풍경은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해외 직접 구매, 즉 해외 직구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물정에 밝은 일부에 얘기했던 직구가 이제는 하나의 쇼핑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쇼핑에도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이런 대형 TV들입니다. 전 세계 TV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같은 크기, 비슷한 성능의 TV라면 미국에서 팔리는 TV가 국내보다 100만 원가량 싼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항공운임에다 수입할 때 내야 되는 18.8%에 달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하고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외 직구 TV가 인기를 끌다 보니 지난 1년간 12만 대가 수입됐습니다. 국내 전체 TV 판매량의 약 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해외 직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정용 TV 시장에서 해외 직구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 직구 TV들. 몇몇 기능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해외 직구에서 팔리는 246만 원짜리 이 고급 OLED TV는 국내 쇼핑몰에서 472만 원에 팔렸던 겁니다. 이 65인치 LED TV는 해외 직구로 사면 120만 원대. 국내에서는 비슷한 TV가 200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수입 면세 기준은 150달러. 그러나 관세를 물어도 국내보다 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TV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해외 직구로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사기획창에 제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해외 직구 업체들이 TV를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제품 가격을 낮게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탈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취재진은 해외 직구 업계에서 일하는 제보자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직구 TV의 가격 구조를 보면 도저히 해외 미국 현지에서도 맞출 수 없는 가격, 즉 어느 정도 이게 불법성이 가미가 되어야만 이 최저 가격을 맞출 수 있는 형태의 가격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혹은 그 다음날 해외 직구 업체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탈세 수법이 등장했다는 건데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업체가 오히려 퇴출될 정도로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사업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들이 현재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같이 언더밸류를 저지르고자 물류, 배송, 통관까지 다 책임지고 싼값에 공급하겠다라는 제안들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취재에 협조해줄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75인치 TV 한 대를 주문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14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보낸 TV가 도착했습니다. 설치 기사의 유니폼에는 주문을 한 온라인 쇼핑몰 상호도 보입니다. 제품에 대한 책임은 원래 들어왔을 때부터 고용을 하시면 AS는 국내에서 1년까지는 생산 유지해서 평소에 LG는 워낙 더 회의력을 더 하고 있었어요. 설치가 끝난 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입 신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148만 원을 결제한 이 TV의 미국 현지 구매 가격은 $830, 우리 돈 9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항공운임 6만 2천 원, 관세와 부가세 18만 9천 원을 합치니 11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사봤는데 저는 한 번도 수입 신고 필증이란 걸 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보자고 해서 떼봤는데 저는 처음 봤고 또 이렇게 다른 가격으로 신고가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해외 직구의 납세 의무자는 구매를 한 소비자. 만약 구매 대행 업체가 수입 원가를 낮춰 신고한 거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구매자가 탈세를 한 게 됩니다. 저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지금 처음 알게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취재진은 더 많은 사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TV를 산 적이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해 통관 서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 해외 직구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 혹시 TV 구매하실 때 통관할 때 신고한 서류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검증을 위해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다양한 모델의 TV 가격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사회자 중에서 80인치 넘는 TV 산 사람 이 수입 신고 필증 떼주겠다는 사람 없어? 구매 내역까지는 보내준다는 사람이 좀 있는데 통관 서류 떼는 건 좀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찾은 또 다른 구매자.
지난 3월 해외 직구로 산 이 65인치 TV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6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가격은 $690, 우리 돈 78만 원 수준입니다. 운임과 관 부가세를 모두 합쳐도 채 100만 원이 안 되는 건데 해외 직구 TV 한 대를 팔아 60만 원 넘게 이득을 얻는다는 건 믿기 힘든 가격입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믿고 산 게 아니라 대형 인터넷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저는 직접 상품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사업자들한테 상품을 결제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제가 탈세범이 됐다? 이건 그럼 도대체 저는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하소연을 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취재진은 해외 직구로 산 TV 10여 건의 수입 신고 필증을 확보해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170만 원 하는 TV가 해외 직구로는 120만 원. 세관에 신고된 미국 구매 원가는 70만 원. 250만 원짜리 올레드 TV는 해외 직구로 170만 원. 신고된 원가는 110만 원. 과연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취재진은 국내 가전회사 본사에 유통가격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미국 내의 각각 유통의 공급가는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제시하셨던 세관 신고 가격으로는 저희가 어떤 유통에도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외 직구 업체에 제품을 유통하거나 공급을 하지도 않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들이 수입 신고 가격을 낮춰 탈세를 한다는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해외 직구 TV는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TV를 골라 먼저 주문을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미국의 구매 대행 업체가 주문받은 TV를 현지에서 사서 한국으로 보내죠. TV 가격이 $1,000라고 가정하고 항공운임이 $100가 들었다면 $1,100가 과세 대상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관세 8%, 부가세 10%가 붙으면 세금은 $206, 총액이 $1,306가 되는 거죠. 구매 대행 업체가 운임을 포함해 $1,100짜리 TV를 $700라고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와 부가세 $132가 붙어 총 가격은 $832. 세금을 $74 덜 낸 셈입니다. 국내 배송과 설치가 끝나면 해외 직구 TV 구매는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관세를 얼마 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사전에 결제했기 때문이죠. 대신 세관 신고는 구매 대행 업체와 계약한 관세사가 합니다. 그러나 관세사는 저가 신고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합니다. 수입 신고 가격, 이게 신고 필증에 나오는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업계에서 불가능한 가격이다 이게. 멜시전자도 그런 거 인정을 하고 있고. 수입한 업체의 수출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사고 원가를 이해까지 물어보지는 자칫 사실인데 대행에서 그냥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규정상 관세사는 세관에 신고한 가격을 증빙할 수 있도록 TV 거래 명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관세사로부터 TV 거래 명세서를 확보해 검증해봤습니다. KBS LA 특파원이 거래 명세서에 나와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결과 거래 명세서를 발급한 업체 주소는 LA 시내의 한 사설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또 TV를 수출한 업체,
즉 판매업체 주소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나오는 업체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Yeah, is it like are you looking to buy a product? Yeah, no other store inside Target. 결국 TV 가격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거래 명세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저가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의 온라인 판매자 정보를 모아보니 수입 신고서에 나오는 구매 대행 업체와 판매 업체가 같은 경우, 또 대표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겹치는 경우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탈세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TV가 거기에 있는 업체인가요? 같은 명이라니까 이름만 다르게 쓸 건 같은 저기 업체라니까요. 월드? 그것도 네.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가 다 같은 업체다 이거죠?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회사 내부로 이거 알려줄 이유가 없는데. 관세청에 신고될 때 네. 저가로 신고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럼 저 직접적인 증거를 좀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하셔야지. 그리고 뭐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할 의무는 없는 거죠. 세관의 현장 조사 직원들도 저가 신고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구매 대행 업체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만든 정황이 드러납니다. 이제 해외공급처를 저희가 이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가 해외공급 업체명을 요즘엔 자주 바꿔요. 얘네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2, 3개월 단위로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잡았을 때 이미 업체 바꿔버리면 쉽지 않은 거죠. 끝으로 상품이 거래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보자는 지난해부터 미국에 기반을 둔 해외 직구 업체들이 최저가를 앞세워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 업체인 이베이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에 저가 신고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와 특별 기획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격 정보를 꿰뚫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기획자, 즉 MD들은 저가 신고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합니다. 작년 우리 프로모션 하기로 됐는데 전날 연락 와서 이거 가격 좀 더 낮춰라. 언더밸류에서 탈세하지 않나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 없다. 따라면 한대는데 너 못해. 아니면 너 이름 뺄 거야. 이렇게도 하니까 MD가. 몇 개 업체를 하다 보면 대충 알아요. 취재진은 저가 신고 의심 업체와 거래한 쇼핑몰 측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은 현재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이라 어떤 형태로도 취재를 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운영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형 쇼핑몰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저가 신고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 인터파크 쇼핑에서 158만 원에 팔렸던 65인치 TV입니다. 이 제품의 신고 가격은 $608. 미국에서 TV를 구매한 가격이 판매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건데, 이 역시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이 제품을 구매 대행한 업체가 다름 아닌 인터파크가 해외 직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인터파크가 아닌 게 아니라 자회사가 판매해서 수입한 거에 대한 신고 부정이고, 봤더니 전체 판매된 게 500대가 훨씬 넘는데 그중에 휴먼 에러로 이제 제작해 되는 건들이 워낙 몇 건 안 되니까. 여러 사례들을 통해 해외 직구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취재한 제작진은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세금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고 관세청도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지난 8월 제보자를 설득해 관세청에 정식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후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해외 직구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2군데 압수수색을 해와서 지금 자료를 다 비교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뭐 일부 저가로 뭐 그게 된 걸로 판단이 돼서 우리 역장 들어갔는데 50건이다 100건이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 못 해드려요. 그러나 관세청이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국내에 법인을 둔 구매 대행 업체들. 정작 미국의 주소를 두고 대규모로 TV를 팔아온 구매 대행 업체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이미 세금을 낸 구매자가 오히려 탈세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을 지키는 업체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더욱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외 직구 과정에서 구매자 모르게 축소 신고를 하는 직구 대행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구매 대행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벌어지는 해외 직구. 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쏟아져 들어오는 상품을 처리하느라 늘 분주합니다. 큰 제품을 검색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 엑스레이 검색 장비는 최근 해외 직구 TV 전용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네, 계속 TV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직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특송 자체가 직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얘도 TV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015년 95만 건 수준이었던 가전제품 통관 건수는 지난해 370만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TV 외에도 진공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저가 신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은 해외 직구 통관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전이 우선, 선통관 후 분석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해외 직구의 물량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3초에 한 건씩을 갖다 지금 선별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에 관련,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뭐 건강에 위해를,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얼마든지 사후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추징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된 해외 직구 TV는 12만 대. 그러나 저가 신고가 의심돼 세관이 정정 신고를 받은 건 3,600여 대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실적이 실제 저가 신고 건수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세청에 이 불법 사업자들이 이 적어준 가격 그대로만 이 관세청에 신고를 하면 그대로 그 통관이 되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언더밸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사업자보다 언더밸류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적인 국내 유통시장에서 해외 직구는 가격 거품을 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직구 시장조차 혼탁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저는 그럼 덜 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또 탈세범이 되는 거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해외 직구 업체들의 탈법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모두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식 교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시간 강사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들 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해주는 강사법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대학가에서는 오히려 수업이 사라지고 강사들이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힘겹게 얻어낸 강사법.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의도 거리. 언뜻 지나치면 잘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들은 출근하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대학 강사의 지위 회복을 위해 12년째 농성 중인 김동의 김영곤 씨 부부입니다. 교원을 채워온 거로 전화했잖아. 됐어. 아침 밥 먹고 빨래하고 뭐 밥 먹고 또 일인 쉬어 그런 거 크지만은 이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국회나 정부 관계 이거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은 글도 써서 이메일 보내고 여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가서 시위하세요? 네. 몇 년 동안이나? 2006년부터요. 그럼 12년 동안 계속 하신 거네요? 이제 1인 시위는, 기타 네. 1인 시위는 13, 만 14. 예, 네. 예, 예. 농성은 만 12년. 한성대에서 약 8년간 중국 문학을 가르치던 김동혜 씨는 어느 날 자신의 월급이 절반으로 깎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 측이 자신도 모르게 대우 교수에서 시간 강사로 신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대우 교수가 아니고 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강사라고. 그래서 이거는 1년 계약으로 했으면 적어도 다음 2월 말까지 아니냐, 유효 기간이. 그리고 사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정 투쟁하고 중간에 노조하고 연대를 하고 교육부 앞에 1인 시하고 뭐 또 단식 농성하고. 오 년간의 투쟁 끝에 김동혜 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보다 소중한 것은 강사의 법적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의 교원 법적 지위 쟁취 특별위원회를 2006년 8월 달에 결성을 했어요. 2006년
9월부터 1인 시위를 매일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1인 시위를 했죠. 2007년 9월 달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천막농성을 시작했어요. 스무 명의 강사들과 함께 시작했던 천막농성. 한두 달, 길어도 몇 개월이면 거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잇따른 강사들의 비극 앞에서 천막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던 4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학 강단에 서고 있지만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려나가기 힘든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모 씨는 시간 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죽음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지도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는 과정에서 노예와 같은 고통을 겪었고 교수 임용에 지원해봤지만 돈을 요구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입니까? 진정 제자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자를 이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밉습니다.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 유서에는 김동희 씨에게 당부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동혜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못했습니다. 교수, 제자, 종속관계, 교수, 계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10년 동안 논문을 쉬운 4편을 썼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정규직 교수가 원하는 거는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연구실 하나 마련해 놓고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종처럼 부리고. 이보다 2년 전에는 영문학을 전공한 40대 강사가 미국에서 생을 등진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반향을 일으키도록 굳이 외국을 택했습니다. 유학할 땐 모교로 캠퍼스 앞에 모텔에 가셔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가 하는 딸을 옆에서 음독을 하신 거죠. 유서를 써놓고. 열심히 강의하고 논문을 쓰면 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논문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인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은 열심히 연구와 강의를 하리란 초기의 순수한 열정에서 이 사회에 대한 환멸과 더불어 애초에 희망과 비전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간 강사는 파악된 사람만 8명 남짓. 대학 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와 모순을 없애달라는 그들의 염원을 생각하면 천막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당신 목숨을 걸고 부탁을 한 건데 아무리 어렵다고 그걸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강사들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전국 대학 강사 노조가 결성됐고 2011년 여야 합의로 강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독소 조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뒤에 당연 퇴직을 한다는 거는 그게 어떤 속된 표현으로 꼼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단체에서 이제 그걸 적극 반대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안을 도출하는 그 과정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4차례나 강사법이 유예되는 바람에 개정 강사법을 합의하기까지 무려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 강사법의 핵심은 신분 보장, 처우 개선, 고용 안정 등 3가지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장, 학장, 교수와 함께 강사도 교원으로 당당히 올랐습니다. 학기 단위로 강의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학교와 정식 계약서를 씁니다. 3년까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방학 중에도 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만 보면 강사들의 지위와 처우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법을 폐기하는 구조조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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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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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지 저하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하지만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학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사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강사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강좌를 없애는 갖가지 꼼수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원래 교무처장님하고도 1시에 뵙기로 다른 현안이 생기셔서 지금 이 회의를 뭐 딴 데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안만큼 중요한 사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에서는 구조조정 내부 문건이 폭로된 뒤에 반대하는 시위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강사 조직과 총학생회가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말로만 민주교육 외치지 마시고 진정한 학내 민주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 첫 시작은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통한 학내 민주화일 것입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약 1,000명이던 강사가 이번 학기에는 455명으로 줄어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다른 대학들도 강사들이 대폭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 사립대일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구대의 경우 지난해까지 강사 420명을 유지했으나 지난 학기에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된 이번 학기에는 약 120명밖에 남지 않아 감소율이 7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일부 강사가 겸임 교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은 절반 정도만 줄었다고 말합니다. 424명 중에서 61명이 겸임 교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숫자는 한 260명이 넘는 시간 강사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대학 측은 11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에 학생 수마저 줄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립대학은 거의 재정의 85%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15% 정도 학생이 준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네네. 하지만 강사들이 보기에는 대학의 편법, 꼼수에 불과합니다. 전임 교수들이 강사를 불러놓고 전공 수업을 줄 테니
어디 가서 겸임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해 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직업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참 좋은 케이스였어요. 겸임 교수는 강사와 달리 4대 보험도 들어줄 필요가 없고 1년 단위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한 개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건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학교에 되묻고 싶고요. (2학기) 개강을 앞둔 학교 앞 PC방. 수강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번개같이 클릭해야 원하는 과목을 잡습니다. 다 했어? 아 이거 놓쳤다. 놓쳤어? 아 놓쳤다. 과목명만 나와 있고 교수 이름도 학습 계획도 없는 깡통 강좌가 수두룩합니다. 교수님 성함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네. 그냥 이거는 과목 이름과 시간만 있는 거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과목이에요. 제 기억에 지난해에는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는데 올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공과 교양 학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한 학기를 날릴 판입니다. 안 되면 휴학해야지. 그리고 군대 간다는 친구도 있더라. 아니 뭐 수강 신청 망했다고 군대를 가. 강사법이 시행된 이번 학기엔 지난해에 비해 2,000개가량의 강의가 사라졌습니다. 대학이 강사 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강좌를 덜 개설한 겁니다. 이 과목은 꼭 들어놔라. 뭐 군대 가기 전에 꼭 들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기강 교수님은 사실 전임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님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빨리 들어라는 얘기를 하고 원하는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대학. 왜 다니고 있는지 회의마저 든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듣고 싶은 것도 못 들으니까 등록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근본적으로 교수님들을 왜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는지 정확한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진정자가 70만 원이야. 원하는 과목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은 수강 신청이 끝난 후 은밀한 뒷거래의 유혹을 받습니다. 진정자? 진정자도 70에 산다고? 아 산다는 거야? 70에? 게시판을 보고 쪽지를 보내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를 사고 판다고 소문은 무성하지만 아직 걸린 사례는 없습니다. 개강을 맞아 대학 캠퍼스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까지 대학에 수업을 하러 왔던 강사들 중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 1학기 모두 7,800여 명의 강사가 해고당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상당수가 강의 기회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대학신문과 한 인터넷 사이트가 함께 강사 1,000명을 대상으로 강사법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인 사람이 77%를 차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강의 시간이 감소했다고 답해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시행된 공채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5%나 차지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내정자 채용, 지원서 과다 등을 꼽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이 강사는 강사 공채에 탈락한 후 행정처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5년간 관련 논문을 5편이나 발표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저희 분야에 관한 논문도 여러 편을 썼었고 그동안에 이제 강의 경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해당 전공 분야 1호 박사였던 그는 학문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입니다. 대학 측에 맞서면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법이 시행된 첫 학기부터 불공정한 과정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혹은 또 지식인으로서 부당한 것과 또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에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 년 전 학내 민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끌어냈던 이화여대. 학교 측이 내년도 교과과정 개편안을 발표하자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수업권을 보장해달라는 이화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개편으로 내년부터 일부 교양 강의가 축소되고 강사법 시행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 수강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4학년 김정한경 씨는 글쓰기, 고전 읽기와 같은 소규모 인문학 강좌들이 사라진다는 말에 지난 여름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강과 함께 열린 야간 집회에는 오랜만에 450명의 학생이 몰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떤 글쓰기 수업은 인원을 강사를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너무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첨삭을 제대로 못 받고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이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많이 파악하고 강사 수와 강의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들을 초청해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강사법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시간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그 취지인데 강사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함께 있게 노력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사업의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삼아 하지만 청와대 바깥에선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원 사용 실태 실사하고 위반 대학 처벌하라. 대학 자율에 맡겨놨더니 오히려 사정이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당부만으로는 강사 구조 조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보험.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만 직장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강사들에게 안정된 연구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대학과 대학원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문의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과제는 굉장히 요원한 과제가 된다. 지난달 2일 천막주의가 분주해졌습니다. 이거 버려야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네. 이거는 버리.
이제 강사법이 통과 시행돼서 저희 임무가 끝나서 철거해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처음에 올 때도 이렇게 오래 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있다 보니까 온 거고. 아내를 따라 시작했던 농성. 어느새 본인의 삶이 됐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도 해고 강사입니다. 천막을 걷는 것이 후련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강사법이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법 화이팅! 화이팅! 강사법 화이팅! 화이팅!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없어요. 여의도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요. 그리고 이제 못했던 공부나 좀 하려고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해. 예, 안녕히 가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 다시 바다를 가르네.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